공급을 처음 볼 때, 제일 먼저 볼 때 인구이동을 봐야 돼요. 인구이동을 보면 재밌게도 왜 이렇게 인구이동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인근에 봤을 때 영등포구라든지 아니면 동작구 이런 데서 들어와요. 여기로 지금 양천구 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강남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강남 쪽 가기는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녀 학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목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양천구 쪽에서는 여기서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송파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강남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축 아파트에 따라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보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인구이동이 있는 곳에 공급 물량이 있는 건지 보는 건데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양천구 하나하나를 따져본다면 이렇게 봐요. 지금 적정 수요량이 있는데 여기 넣었던 적이 거의 10몇 년 동안 한 번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입지 적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입지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에 봤을 때 과거 공급을 봤을 때 아 여기는 입지 적정성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실제 물량을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양천구가 1952세대밖에 안 돼요. 이것도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동안 나타낸 건데 그리고 지금 입주를 한 걸 보자면 스위트3 아파트 입주했죠. 근데 48세대예요. 그리고 레미안 목동 아들리체 입주했어요.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 뭐 전세가 하락하고 매매가 하락했을까요? 임대차 3법 진행되고 나서거든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호반섬이 목동 2022년 내년 3월이요. 400세대 정도가 들어와요. 어떨까요? 폭락할까요? 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에서 공급 보고 그리고 지나간 공급은 호객 논문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세부 내용 호객 논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공급도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임장을 하게 되면 장점은 어느 부동산에 가도 내 지역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해주잖아요. 단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동산인데 이 아파트의 단점을 말해달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물론 양심적으로 단점을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은 여기 있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가 제가 매수를 했던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이고 여기는 더 좋은 곳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타생활권 부동산에서 아 여기도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가격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빠요? 라고 말을 한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먼저 말해봐요. 아 여기 비행기 수음도 크고 학원까지 거리도 멀어. 학원도 안 좋아. 교통도 안 좋아. 이런 걸 다 말을 해주겠죠.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점을 물어보는 게 나아요. 장점 물어보면 그래도 괜찮은 점들을 다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객관적인 임금 부동산에서 객관적인 그런 대답을 얻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단점을 말하라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잘 말씀해 주실 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에 더 좋은 데 가서 이 지역의 단점을 말해달라고 하면 훨씬 더 듣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매물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신트리 4단지 20평이에요. 북향의 탑층이에요. 우리 매매가 2억 5천, 전세는 2억 3천이었는데 거의 없어서 2억 4천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거주였어요. 근데 집주인이 거의 입주 때부터 살아가지고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좀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해서 좀 별로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동이라 북향 중에서는 소음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었어요. 그리고 집주인 이사가 1월 29일로 날짜가 고정이 됐었어요. 잔금을 뒤로 미루하는 것, 잔금 미룰 수가 있으는데 말을 바꿔서 없다고 했어요. 매도자 사유는 이사로 인한 매매였고 내부 상태는 완전 기본지, 참고사, 누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수가 진행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저는 부동산에 나오자마자 이거 정리를 한 거예요. 신트리 4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평도 그리고 내부 사진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네, 맛백입니다. 결론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억 5천에 8층이 있었고 그리고 2억 5천에 15층이 있었어요. 여기 15층이 탑층이거든요. 아 2억 5천이면 그래도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를 보니까 좀 잘 빠진 애들이 전세 세고가가 2억 4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에도 뺄 수 있지 않을까? 수리를 잘 해낸다면 이런 좀 희망의 로를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기 보시면 2017년 4월에 2억 7천에 매매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을 보니까 2017년 5월에 4월에 매매를 하고 5월에 전세가 나갔죠. 405동 6층이에요. 여기도 405동 6층이에요. 매매를 한 사람이 전세가에 대해서 전세가 나간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면 봤을 때 아 이거 투자로 들어갔고 얼마의 매매 전세 차이도 투자를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도 2억 6천 2백에 샀어요. 3층을. 그리고 2억 3천에 전세를 뺐어요. 그러면 얼마에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거래가를 보면서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4천 8백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투자 주제에 만족하는지 투자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아파트 신트리 4단지 2004년식 1호식이고 복도식의
수리 하나도 안 돼 있죠. 다 X죠. 평균 매매가, 조정가 이런 거 얼마인지를 보는 거고 이렇게 투자 기준 확인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지 분석했을 때. 그러면 전세가율 85%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적정성 이건 임장을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환급성을 봤을 때 15평에서 33평까지 만족해요. 그리고 250세대 이상 이것도 만족해요. 845세대였어요. 4층 이상 탑층이라서 일단 조금은 더 좋지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투자금 규모 3천 이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하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투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급등한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매매가가 급등한 구간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장기 공급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평의 전세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줘야죠. 이게 세 거라고 했던 이유는 주변 전세 개수를 다 보는 거예요. 현재 주변 유사 평형 전세 개수요. 신들 4단지만 6개, 신들이 1단지에 6개, 항만 1단지에 5개. 아, 생각보다 전세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유자 성향 괜찮지 잘 보여줬어요. 2년 뒤에 유동성 혹시나 전세 빠졌을 때 뭐 전세 돌려줄 금액이 마련되는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입지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교통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 아파트, 매물 대 매물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직장 같은 경우 양천구 전체로, 환경도 전체로, 공급도 전체로 보시는데 교통이나 학교는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 아파트에서 중심 업무지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 집에서 중학교를 어디로 배정받는지, 초등학교를 어디로 갔는지, 고등학교를 어디로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저한테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전에 누수가 있었던 거, 리스크 하나. 두 번째는 결로가 심했어요. 제가 누수를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누수는 경험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누수가 없는 집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고, 누수가 있어도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미세한 거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결론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기본집이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크게 리스크는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봤더니 결로가 좀 심하기 전에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지금 아까 위쪽만 보였는데 여기에 벽 쪽이 있어요. 근데 벽 쪽은 전체가 다 쓸까네요. 이게 방 안쪽까지 쓸까네요. 근데 집이 4식구인데 20평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 짐이, 그리고 거의 10몇 년을 거주를 하셔서 거의 20년 가까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짐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한 15년 이상? 15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짐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시킬 틈도 없을 만큼 짐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식구가 많다 보니까 신발장도 가득 찼어요. 그리고 주방 식기도 다 기본이고요. 여기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에서 생각이 됐어요. 매매 후 생각이랑 변경해 보면 2017년 11월 이때 계약을 했고 2017년 12월에 이제 잔금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2억 5천 원 생각을 했는데 이때 계약을 했던 시점이에요. 계약했을 때 좀 결로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좀 내고를 해주실 수 있는지 했더니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오케이. 200 했다. 200으로 나는 결로 수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세는 2억 4천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매매하고 나서도 2억 4천 빠지겠지. 희망의 불을 잘 돌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 1,000.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 깎았으니까 매매 전세 800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서울에서 8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어때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살펴보면 이전에 누수가 있었어요. 누수가 있으면 아랫집과 관리사무소에 가봐야 돼요. 아랫집에 갈 때 이런 미소를 가지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앞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당연히 문을 열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돼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 띵동 누르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세요라고만 해줘도 정말 다행이거든요. 띵동하고 노크를 좀 하세요. 그러면 노크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띵동하고 대답이 없으면 노크 한 번, 두 번 하고 오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라고 하고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윗집에 이사를 올 사람인데 지금 여기 누수가 있었다고 해서 한번 점검차 말씀드리고자 나왔다고. 절대 들어가는 거 아니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괜히 들어가려고 누수 자리 확인해보려고 하다 보면 오해받기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사무소에도 확인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잘 해줄까요? 해주지 않을까요? 안 해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올 사람인지도 모르고 잘 안 해주는데 이때는 좀 감정에 호소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를 좀 쓰는 편이에요. 저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데 누수 있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 집에서 누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하는 거라 이번에는 누수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확인해줄까요? 해주지 않을까요?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는 건 제 자유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서 누수 다 처리됐다고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대방이 움직이는지 이거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리스크는 결로예요. 결론은 실제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돼요. 락스로 좀 보호 장비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호흡왕님 경험담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락스를 사세요. 락스 사가지고 여기 볼 같은 데다가 희석시킨 락스를 담그세요. 그리고 저희 페인트 붓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붓. 저 그림 실력이 엉망이라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걸 살짝 담궈가지고 별로가 있는데 칠하세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리거든요.
결로랑 같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건으로 닦으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보호 장비를 꼭 하셔야 돼요. 꼭 옷도 다 반팔 아니에요. 다 긴팔 다 입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고글까지 끼시고 꼭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이걸 제가 처리를 했을까요?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했을 때 결과가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했을 때 제가 했을 때 등기가 나오는데 법무사께 맡기면 등기가 안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그 결로 처리인데 결로 처리를 제가 전문 업체에 맡겼을 때랑 제가 직접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을까요? 그렇죠. 투자는 제가 했을 때랑 상대방한테 맡겼을 때는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임을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변함이 없거나 그 결과가 더 좋을 경우는 위임을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하냐 위임을 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편익과 비용을 많이 따져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업체를 선택을 하기로 했었고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사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제 결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대신에 겨울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가 되지 않으면 다시 결로가 번질 수가 있다. 대신에 이걸 좀 보일러를 높게 켜둬야 된다, 틀어둬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짜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관리비 내야 된다고. 근데 관리비가 보통 20평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10만 원? 15만 원?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방월 고지가 26만 8천 원 정도 나왔어요. 전월 고지 금액도 8만 3천 원이 나왔어요. 공실인데. 이게 왜일까요? 이걸 한 5일 정도만 해두고 꺼야 되는데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거의 결로 업체를 부른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할 때도 끝까지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잘했다면 한 10만 원 정도 나왔겠죠.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기회로 결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배운 점도 많았어요. 그리고 인맥도 얻었어요.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 제가 다음에 인테리어 할 때도 맡겨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도 얻었고 이렇게 위임을 하더라도 내가 챙겨야 되는 거 모든 걸 다 다리는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챙겨야 되는 거고 제가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부도 사장님께 전화해서 여기 보일러 좀 꺼주세요 라든지 보일러 온도 좀 낮춰주세요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에서 많이 좀 복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결로가 심한 곳에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면 될까요? 제가 이때 결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수성 있어요. 셀프로 가능하면 시공비가 저렴해요. 오염 및 관리에 취약해요. 그리고 탄성 있어요. 인테리어용 코팅 페인트예요. 일시적인 방수 효과가 있고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세라믹이에요. 흡열 단열형 세라믹 있고 결로 발생률 감소해요. 향균 기능 있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결로가 심한 집에 여기 결로 방셀률이 감소하네? 세라믹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예 결로가 없는 상태라면 세라믹으로 해도 돼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결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미세 결로하면 이걸로 없앨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결로가 심하고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수성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결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생기거든요. 생길 때 이 탄성이랑 세라믹 같은 경우는 안에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뻥 터져버려요. 그럼 그 뒤에 AS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왜냐면 이건 페인트로 칠한 게 아니에요. 품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수성으로 하게 됐을 때 이건 셀프로 가능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페인트 사놓고 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악스 해가지고 결로 없앤 다음에 다시 페인트 말린 다음에 페인트 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로 방지 수성 페인트가 있는데 이걸 시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결로가 생기는 구조라면. 네. 그리고 투자 비용 저는 인테리어 쪽이에요. 이렇게 결로가 많고 주방도 많이 복잡했어요. 근데 주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결로가 안 보이죠. 지금도 결로가 없습니다. 환기를 조금만 잘 시켜주면 돼요. 결로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방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발장도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띄움 시공도 했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방수층 깨졌는지 아니면 누수 있는지 이렇게 시공하면서 확인도 한 번 더 했고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건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세입자가 잘 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뭐냐면 이걸 투자함과 동시에 5억이도 한 달 안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같이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 집까지 옮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현금 자체가 돈 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거죠. 하나를 잘못 막으면 연쇄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전 전세도 없고 하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건데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가 있어요. 실거주 그리고 5억이 그리고 대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통장과 주담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마이너 통장도 있었고 주담대도 충분히 그때는 다주택자한테도 주담대를 해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담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장점이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뺐다가 갚았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담대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잔금이 가능한데 단점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거죠. 이게 단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남은 거 볼까요? 누군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엄바 찬스. 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고요. 부동산 사장님 찬스를 썼어요. 부동산 사장님께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리고 좀 들어가야 될 돈들이 5억이도 있고 그리고 또 자가 쪽도 지금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실거주 집도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를 대출 받았을까요? 부동산 사장님께 1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는 얼마 냈을까요? 무이자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장점이라면 대출 한도 확보가 돼요. 단점이라면 다른 곳에 전세 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다른 데까지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7점반 투터링 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전화인장 힘들어해서 저한테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에 대고 전화인장을 했어요. 그때가 3번이었거든요. 저 지금 인장하는데 좀 보여주실 수 있는 집이 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보여주시는 집이 있다고. 근데 여기가 좀 나가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죄송한데 저는 잔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내가 다 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7점만 그 조원분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정말 드문 경우예요. 정말 드문 경우인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말해볼 뿐이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동산 사기 찬스를 쓰면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준 거예요. 혹시나 5억에 문제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실거주 즉 이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가 11월이죠. 이때 제 매매 2억 5천이었어요. 매매 후 이때가 이제 잔금이 거의 다 됐을 때죠. 2억 4,800. 전세는 2억 4천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세는 2억 2,500에 겨우 냈어요. 그때 사장님이 진짜 힘들게 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오래 기다려가지고 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 2,300만 원 정도 서울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기회는 올 수도 있다라는 거 플러스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지 임장보고서를 쓰면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는 사자마자 올랐을까요? 사자마자 딱 샀는데 정말 투자 실력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사자마자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바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래요 지금 시세가. 제가 매수를 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근데 운이 좋죠. 네,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요. 운이 진짜 좋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맞아,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 정도 시점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실력자였다면 이 정도 시점에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전세가가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러면 이때 매수를 했으면 전세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 지역을 몰랐어요. 이때 알게 됐던 거였고. 그래서 이거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꼈죠. 저 2017년 11월에 매수를 했어요. 매매는 2억 4,800, 지금은 6억 5,500, 호가는 7억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전세는 2억 2,500에서 2억 3,500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물건이기 때문에 5% 상 지키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디서 투자를 하죠? 여기. 왜 그렇죠? 조급하니까.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샀던 사람도 올랐잖아요. 여기 샀던 사람도 올랐어요. 그럼 잘한 투자인가요? 근데 투자금을 보세요. 이 투자금으로 이거 한 채 사는 게 맞은지 아니면 다른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맞는지. 저는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돈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돈에서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내가 많은 지역을 알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중에서 좋은 기회를 잘 노려야 돼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3호기와 4호기, 5호기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가 3호기가 부천이었어요. 24평 복도식이에요. 매매 전세, 파란색이죠. 매매 전세요. 양층구 신트리, 여기가 빨간색이요. 그리고 도봉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예요. 여기도 서울이죠. 여기 녹색. 그런데 처음 샀을 때 이때 샀어요. 가격 어때요? 여기 부천이랑 신트리 아파트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제가 3호기를 안 샀으면 4호기를 못 샀어요. 내가 부천을 몰랐을 테니까. 근데 3호기를 사보니까 3호기란 그 부천을 알고 나니까 4호기를 하는 양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울인데 부천보다 싸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의미 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봉도 매수를 했어요. 서울에 30평대인데 3억 조금 넘는다? 이것도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평당 1,000이 안 되니까.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기가 좋아서 먼저 오른 거지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5호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야 돼요. 실력이 3호기 때 실력이 쌓이고 4호기 때 실력이 쌓이고 5호기 때 실력이 쌓이니까 5호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신트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렇다고 5기가 못한 투자일까요? 그러면 3호기는 정말 덜 올랐어요. 제가 샀던 거 신트리랑 가격이 같았는데 지금은 2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부천 투자 잘못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1억 2억이 했던 투자가 지금 이런 물건처럼 많이 올랐어요. 3호기는 그거에 비해서 작게 올랐지만 부천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사는 시기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너무 고평가다든지 너무 많이 올라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하나 사두었던 게 나중에 되면 크고 작은 수익을 얻어주는 거예요. 항상 고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작은 수익, 조금 더 큰 수익 이런 게 모여가지고 투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항상 내가 물건 샀을 때 바로 오르길 바라고 이게 큰 수익으로 남길 바래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도 한 번에 높은 100%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들 이걸 10년 이상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20%씩 10년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큰 수익을 한번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큰 탄력을 쌓으면서 점점 더 좋은 투자를 하고 적당한 수익을 계속해서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2017년 9월에 부천에 24평 복도식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17년 11월에 신트리 4단지, 그리고 17년 12월에 도봉구 31평을 투자를 했습니다. 매매 전세를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매매가 2억 6천이돼서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세는 2억 3,500에서 2억 4천. 신트리 4단지는 이제 6억 5,500까지 올랐고 전세는 2억 3천 정도 해요. 도봉구 같은 경우도 전세가 3억 1,300에서 6억 5천까지 올랐어요. 전세도 2억 6,500에서 2억 7,500까지 올랐습니다.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부천이 3%, 그리고 신트리가 2,200%, 그리고 도봉구는 거의 900% 정도가 돼요. 수익률을 본다면 오히려 부천이 적은 금액을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쌓다 보면 그 중에서 터지는 애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인 애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까먹는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까먹는 애들은 내가 왜 까먹었는지 보고 이걸 더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경험이 중요해요. 이 말을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보다는 경험, 과정,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올랐는지, 왜 그대로인지, 왜 내렸는지 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대세 상승기에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가 왜 다 상승하는데 내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지 그냥 잘못 샀다가 아니에요. 잘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기를 하셔야 돼요. 왜 올랐는지, 왜 그대로인지, 왜 내렸는지. 그리고 열채까지는 경험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요. 사실 열채까지로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 했을 때부터 세금 자체가 지금이랑 좀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열채를 하고 나면 보이는 게 달라요.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경험을 한번 작은 물건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읽지 않는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먼저 수익부터 먼저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좀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수익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 투자를 했다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고 읽지 않는 투자 위주로 처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읽지 않는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지 나중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배운 대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실력에서는 뒤처질 수 있어도 노력에서는 뒤처지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이 아마 제 인생을 바꾼 말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준을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표. 여기 목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도달할 수 있기, 제 현재 위치가 여기면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정말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과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린다면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그 과정 하나가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까지 목표까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1년 한 투자자들 많아요. 2년까지 한 투자자들도 많아요. 3년 이상 투자자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5년 이상을, 10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진짜 손에 꼽아요. 2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내가 살아남으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의 목적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지 먼저 물었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 좀 아셨을까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요한 어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버노트라든지 구글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공의 반대말.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도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서 얻는 것보다 실패를 해서 잃는 게 더 겁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1억을 벌었어요.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런데 1억을 잃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뇌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게 두려워서 시작조차, 도전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조금 하다가 힘들면 나 그만해야지. 이거 했을 때 하고 났는데도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기 전에 걱정은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인생을 바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요. 나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수 있어. 그럼 10,000보 걸을래. 괜찮아요. 10,000보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30,000보를 걸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1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면 나는 30년 걸릴 거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10,000보를 걸으면서 10년 만에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8시간. 처음에 말했던 9to6. 8시간을 하루에 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물론 정시간 포함한 9시간이겠지만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을 연봉이 5,000이에요. 그런데 내가 투자 수익으로 받고자 하는 돈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투자에 대해서 시간을 투여하는 걸로 본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사실 어려운 거죠. 저는 어떻게든 노력의 대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 원하는 결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노력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실력도 상승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요. 근데 성장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성장하는지 몰라요. 자산도 그래요. 처음에는 점점 내가 진짜 1,000만 원, 2,000만 쌓여갈 수 있는데 나중에 쌓여갈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미비해요. 내가 실력이 쌓이는지 쌓이지 않는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그게 한 번에 터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계단식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럼프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내 과정이 정확히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 조금 더 크게 그린다면, 이걸 확대를 시켜서 그린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간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더욱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잘 잡아요. 내 기준의 목표를 잘 잡으시고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을 잘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난관을 극복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어나갔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에 허탈해하고 나는 이제 인생에서는 집을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는 못하겠다. 수도권 이사 끝났으니까 나는 투자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기회는 위기와 같이 와요. 누구는 위기라고 했을 때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고, 누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수도권이 그렇게 폭등하게 됐을 때 좀 기회를 찾은 사람들은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수도권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뒀던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찾을 거고, 그래서 내가 기회가 하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이 문 밖에 볼 수 없는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문을 더 찾으세요. 그리고 항상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를 내가 못 볼 뿐이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 여기 닫히면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닫히면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 절대 무섭지 않을 거예요. 문이 닫히는 게. 오히려 행복의 문이 닫힌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행복의 문을 찾는 그런 지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 이게 내 길인가? 이 길밖에 없나?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건 슬럼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표를 정하고 알람을 계속 맞춰 놓으시라고. 그러면 그런 슬럼프가 올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남은 기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제예요 이제. 끝까지 달려서 이제 과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첫 번째 과제는 원싱 달력 만들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대로 2개 만들지 마시고 처음에는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거는 무조건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거 그냥 한 달치라 좋아요. 대신에 매월 1일은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짜 3시간 4시간 걸려도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하나로 내 한 달이 바뀐다면 저는 하루를 다 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택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스택 만들기. 스택, 노트북, 노트. 이렇게 내가 이제 파일을 만들고 저장할 곳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처음에 스택, 그다음 노트북, 노트로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